마이크 들려요? 네. 아무튼 추운데들 고생들 하셨고, 어제는 어땠어요? 날씨가? 어제는 별로 안 추웠죠. 오늘은 뭐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운 것 같아. 오늘 하실 때가 195쪽인데요. 195쪽. 제 5절입니다. 그래서 공업집시 선정인데, 그 앞에 입진자 이런 거는 뭐 또 안 봐도 되고, 자, 넘어가시죠. 197쪽. 197쪽 가시면은, 두 번째, 공업집지 이론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생산 여건이 동일하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운송비가 되는 지점에 공업은 입지하여야 한다는 이론이고, 수송비는 원료 또는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이 베버는 독일 사람인데요. 베버. 베버가 이야기하는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건 뭐냐? 이 공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다 입지를 시킬 거냐? 그거는 비용이 최소인 곳이 가장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일단 원료나 제품을 수송해야 되니까 수송비가 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갈 거예요. 뭐 공장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집적이익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봤느냐? 그렇죠. 이제 배번은 운송비, 즉 수송비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본 거냐? 우리가 11, 12월 달에도 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예컨대 포항제철이 지금 현재 A 지역에 있죠. 이게 만약 B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원주 같은 내륙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포항제철에서는 원자재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배로 수입해 오는데, 뭐, 호주라든가 브라질 같은 데서 가온다 그랬는데, 그럴 때 만일 A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원료를 가져와서, 하역을 한 다음에 바로 공장에 생산하면 되죠. 그런데 B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요걸 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B까지 옮겨간 다음에 또 내려서 생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원료만 수송하는데도 비용의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결국 수송비는 위치에 따라 뭐 심각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나라가 좁죠. 좁은 나라에서 뭐 A 지역과 B 지역의 인건비가 뭐 2배, 3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위치에 따라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집적이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집적이라는 거는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컨대 뭐 공장들이 뭐 200개, 300개 모여 있으면 비용 절감 이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200개 공장이 모여 있으면은 원재료라든가 뭐 생산 설비를 공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비용을 줄인다 그랬는데, 공장이 A 지역에 모여 있던 B 지역에 모여 있던 집적 이익이라는 건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것도 위치에 따라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위치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수송비일 거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을 최소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송비라 그랬으니까, 수송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수송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원료 또는 제품, 이것들의 무게가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료라든가 제품, 이것들의 수송거리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따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공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원료나 제품의 무게는 뭐 당연히 다 알겠죠. 뭐 생산자가 알 것이고, 수송거리도 알겠죠. 원자재 구입거리 또는 시장이 어디인지 아니까. 그래서 수송비를 계산해 가지고 수송비가 가장 많은 쪽으로 가자고요, 가장 적은 쪽으로 가자고요. 가장 적은 쪽으로. 그렇죠. 그런 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제 다시 보면 조금 이해가 아마 더 잘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배버처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버가 고민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동그라미 1번에 자, 생산 여건이 똑같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운송비가 되는 지점에 공업은 입지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수송비는 원료제품 무게 또는 원료제품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동그라미 2번에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합이 최소인 지점일 거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운송비라는 게 무게라든가 수송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즉 배반은 우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한 후에 이 지점이 임금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집적 경제 이점에 의해서 최적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단계적으로 고찰했더니 거기 다 나왔죠, 그죠? 제일 먼저는 뭘 따져본다고요? 수송비. 다음으로는 인건비, 임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적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그 레쉬인데, 바로 이번에 이제 레쉬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레쉬. 그렇죠.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름 보니까 뭐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레시는 뭐냐?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이냐? 수요가 최소인 지점이요, 최대인 지점이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번은 비용이 작은 쪽이 좋겠다 그런 거고, 레시는 아니다. 반대로 수요가 많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시는 배버 입지론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한 것이냐? 배버의 입지론이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윤 극대화라는 데 있는 것이다. 돈 많이 벌자라는 데 기업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비용만 줄인다고 되겠느냐?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안 팔리면 그만 아니냐? 일단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요가 많은 쪽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요가 가장 많은 쪽이 어디냐 봤더니 시장 중심지 근교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시장이 있는 쪽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면 수요가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그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러시는 최소 비용 이론을 부정하고 총 소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 즉 수요를 최대화하는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지점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게 이제 그 괄호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고 시장 중심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적 이익 때문에 기업은 시장 중심지에 근접해야 한다. 시장 중심지라는 게 결국 시장이 가장 넓은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시장 중심이 있어야 된다. 대도시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그 그린헛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절충설이라 그러는데 비용 또는 수요 종합이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하면 수요는 많고 비용은 적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서 총 수입이 많고 비용이 적어서 총 비용이 적은 쪽. 그러니까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는 쪽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빤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니까 공장 입지는 최대 이윤 지점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 지점은 총 수익하고 총 비용의 차이가 가장 많은 쪽. 즉, 총 수익은 크면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뭐 그런 이야기죠. 즉 최적 이윤 입지는 운송비가 최소이고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됐고요. 특히 이제 배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큰 3번에 입지 조건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자 200쪽에 가시면 산업 특성에 따른 공업 입지 유형이다 됐는데, 자 원료지향이나 뭐 시장지향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산업은 원료지향형이고 어떤 건 또 시장지향형이나 여기 이제 시험이 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 산업하고 시장 지향형
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 일단 단어의 뜻 자체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분석해 보면 원료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산업은 어떤 거고 시장 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런 이야기인데 원료장형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량 감소 산업이죠. 예컨대 시멘트나 철강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는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죠. 그런데 이제 곡원료 또는 편제 원료라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원료지수로 따져보면 일보다 큰 산업이다. 입지 중량으로 따져봐라. 입지 중량으로 따지면 입지 중량은 원료지수에다 1만 더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보다 큰 산업이다. 뭐 이런 정도. 시장 정의는 반대겠죠. 이거는 중량 증가 산업이다.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콜라, 맥주 같은 이제 물장사. 이거는 이제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곡보원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원료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이고, 이거는 입지 중량은 2보다 작은 산업이죠.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이제 원료의 선도, 원료의 신선도가 중요한 것들이죠. 원료가 섞기 쉬운 것. 여기는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시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여러분들이 외울 게 한두 과목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겠냐, 외우지 않고 맞추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외우지 않고 맞추는 방법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원료지수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료지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분모가 뭐예요? 분자하고 분모. 자, 위에서부터 그러면. 원료. 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네요. 여기는 뭐다? 제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떡방앗간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원료를 쏟아넣으면 이제 제품이 나온다. 뭐 이렇게. 떡방앗간이 뭐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중량감소 산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중량감소라는 게 뭐냐. 중량감소는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네. 원료를 100톤 정도를 집어넣었더니 제품이 100톤보다 많이 나온다고요? 적게 나온다고요? 적게. 대표적인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은 중량 감소예요. 공장에서 원료보다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yield, 수율이야, 수율. 내가 똑같은 원료로 몇 프로를 만들어낼 거냐. 그걸 생산성이라 그래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여기서 많이 뽑아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30% 정도 수율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건데 사실. 예를 들어 철강이다, 철강. 철강이라는 게 쇠를 갖다가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돌 가운데 쇠가 조금 있는 거예요. 돌 가운데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쇠가 한 30% 나온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돌이죠. 돌이 새까맣겠지만 노랗던지. 그러면 자 이제 배보처럼 생각해 보자. 배보. 아까 배보는 이 셋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문제라 그랬고,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최적 입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료나 제품의 무게를 일단 따져보기로 했는데, 누가 무거워요 지금?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 그럼 이제 원료는 수송 거리가 길어야 유리하겠어요? 짧아야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료의 수송거리가 짧으려면, 가능하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될까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있어야 될까요? 원료 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지 않아도 얘만 판단할 줄 안다면 당연히 얘는 원료 산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말해서 제품보다는 똑같은 1kg를 수송할 때 제품의 수송비가 30만 원이라면 원료는 100만 원 들어가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다. 제가 시멘트 공장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는 뭐 원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공산품 원료가 지하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시멘트 원료는 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 있느냐? 태백산맥 근처에 있다 그랬죠. 단양이라든가 저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싹 다 태백산맥 근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원료산지 근처에 있다고요? 원료산지. 이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다? 당연히 원료산지로 가야죠. 이거는 원료지수 계산해 보니까 3.3이죠? 이 이야기는 1보다 크다고 이야기죠. 이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 원료가 무겁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료 성비 줄이려면 원료산지로 가야 된다. 입지 중량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입지 중량이라는 거는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품분의 곡원료 중량 더하기 제품의 중량이죠. 그럼 여기 원료지수고 여기에 요거 제품분의 제품은 1이니까 원료지수에다 1을 더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 분수방정식을 쪼개면 여기는 제품분의 원료이고 더하기 이쪽은 제품분의 제품이니까 1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다 1만 더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지 중량은 원료지수에다 1만 더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의 신선도가 중요한 것들이다. 예컨대 원료가 썩기가 쉬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부산어묵을 예를 들었는데 부산어묵은 원료가 어류죠. 어류. 생선이 썩은 다음에 어묵을 만든다고요. 신선할 때요. 신선할 때. 그러니까 원료산지인 부산에서 많이 만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외울 게 없죠. 왜냐하면 따져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량 증가 산업 한번 예를 들어보자. 중량 증가. 중량 증가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로 들었느냐? 콜라. 예컨대 1톤의 원료를 집어넣었을 때 콜라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원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원액이 그냥 물은 아니겠죠. 수송비를 줄이려면은 농도가 적은 물이어야 돼요. 농도를 진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조청 정도 수준의 물이 올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안 봐서 몰라요. 조청인지 아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수송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세제 잘 아시는데 고농축 세제를 처음 만든 이유는요. 원래는 그 피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송비를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수송비. 물을 줄이려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세제를 양을 불리는 쪽으로 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세제 안에 그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가루 세제 싫어하는데 이유가 세제 안에 탈크라고 돌가루를 섞었어요. 탈크는 이제 무해하긴 한데 인체에 해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섞으면 이제 그 마모를 시키면서 세탁도 좀 잘 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양을 불리니까 어쨌든 뭐 똑같은 10,000원인데 양을 넉넉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비료푸대만큼 큰 걸 줘야지. 뭐 조그만한 거 주면 싫어하잖아요. 옛날 아줌마들은 다 그랬어요. 요즘 아줌마들은 이제 뭐 고농축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액체 세제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순물이었죠 그거. 그러니까 막 컵으로 한 2컵씩 따라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그만 숟가락으로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빨이 농축하면 우리나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물류비가 얼마 안 들겠죠. 미국에서 와도. 그런 다음에 콜라를 만들려면 물을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20톤 정도의 콜라를 만들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그렇죠? 이와 같이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배버가 돼보는 거예요. 배버는 셋 중에서 수송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에는 원료나 제품의 무게, 원료나 제품의 수송 거리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그럼 둘의 무게를 따져보자. 봤더니 제품이 무겁다. 그럼 제품의 수송 거리가 길어야 유리할까요? 짧아야 유리할까요? 짧아야. 그럼 콜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데가 어디일까요? 저 부산일까요? 어디 대전일까요? 서울일까요? 그러니까 콜라 공장이 서울 근처에 있었죠. 네, 독산동. 지금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코카콜라 바틀링이 지금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독산역 1호선 독산역 바로 밑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콜라 공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공장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바틀링이라 그러는데 바틀링이 뭐냐 하면 물을 병에다 따라 가지고 뚜껑만 닫는다 그 이야기예요. 막 공장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라는 저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저도 지금 탄산수 하나 사다 놓고 안 먹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탄산수를 좋아하는지 저는 먹어보고 나서 바로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럼 뭐하러 마시는지 그거를. 탄산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콜라가 설탕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압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트리면은 이산화탄소가 가압이 돼 있으니까 터져 나오면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생기면 기화열 때문에 목이 시원해지는 거야. 기화하면서 열을 많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기화열이 가장 크죠.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고체에서 얼음에서 액체가 될 때도 열을 뺏어가는데 기화열은 뭐 그거에 한 뭐 수십 배니까. 그래서 그 콜라는 내가 볼 때는 참 먹을 거 없는 거죠. 탄산수는 더 먹을 거 없죠. 설탕도 없고. 맛도 되게 없더구만. 하도들 먹길래 하나 사봤는데 되게 뭐 있어 보여 사봤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들고만 다니다가 거기서 끝. 그래서 이거는 제품 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 근처간다고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나오는 원료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물을 많이 쓰죠, 물. 그래서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보편 원료이니까 아무데나 공장에 가도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 근처가 유리하다.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20분의 1이니까 요거는 0.05죠. 그래서 이와 같이 1보다 작을 때는 제품이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 근처가. 입시 중량은 여기다 1만 더하면 된다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두부라든가 콩나물처럼 제품 자체의 선도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배송 거리를 줄여야 되니까 시장 근처에서 만드는 게 유리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유명한 두부 콩나물 회사 중에 특정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풀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국 배송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 배송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 조금 다른데 두부 공장이 아마 거기가 춘천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공장이 아마 음성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옛날에 그 치다리 그거 인수했을 거예요. M&A로. 근데 대부분의 두부 공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 그 노브랜드 브랜드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싹 다 경기도에 있어요. 콩나물은 거의 경기 북부에 있고요. 두부 공장은 경기 남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경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대충 자기네 그 트럭 가지고 아침에 쭉 하라고 새벽에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이제 배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산업 특성에 따른 공업지 입지 유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원료장형이죠. 원료 생산지 입지하에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에 원료가 편제되어 있거나 편제 원료란 이야기죠. 원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의 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원료 소비를 줄이려고 원료 산지로 간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3번 등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총 비용 가운데 원료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원료 산지로 간다. 중량 감소를 했으니까 원료가 무겁다는 이야기죠. 바로 원료 산지로 가는 게 수송비를 줄인다. 1차 금속 재련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그 철강이죠. 철강. 맨 끝에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원료 지수는 1보다 큰 경우의 산업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소위 시장 장형 산업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밑에 핵심 정리해 보니까 뭐 정리가 일단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일본의 곡지 원료나 이제 보편 원료의 구분을 그랬는데 아까 설명 다 드려버렸죠.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것, 그런 거 국지 또는 국부 또는 편제 원료 이렇게. 그다음에 아무 데서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편 원료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 원료 지수하고 입지 중량을 했는데, 원료 지수는 제품분의 원료의 중량이죠. 국원료 중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면은 그 위에 표를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2쪽에 자 가로 3번에 자 중간지향적 산업이다 그랬는데, 중간지장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유리한 거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도이다라고 보셨을 때, 이 중간 지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적환 지점이다, 또는 환적 지점이다, 또는 이적 지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적환 지점이나 환적 지점이나 이적 지점이 있는 곳, 이걸 영어로 월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중간 지점에 입비하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예컨대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시장은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건 거의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 원료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호주에서 가져온다라고 치자. 이제 요즘 그 철강석 원료를 이제 호주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료를 일단 배로 싣고 오면 배가 육지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두에서, 그렇죠? 부두에서 내려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환적을 해야 돼요. 환적은 이제 바꿀 환자, 적재할 적자니까 교통수단을 바꿔서 싣는다, 그 이야기. 환적이. 그래서 트럭에다가 옮겨, 이게 환적이죠.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적환이다. 뒤집은 거니까. 다른 말로 다룰 리자 적재를 적자니까 다른 교통수단에 적재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면 단어 자체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 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시장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료 시장하고 원료하고 제품 시장 간에 중간 지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중간 지점이 주로 이제 환적 지점인데, 그럴 때는 여기를 지나쳐 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옆쪽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겠다, A 지점. 만약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B 지점에 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그리기 힘드니까 저 위에 있다 치자, 위에. 아직은 통일이 안 됐지만, 공장이 평양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복잡해지는 것이죠. 일단 배 타고 와요. 배 타고 원산 근처로 왔겠네. 그래가지고 내려. 그런 다음에 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트럭으로 가. 그런 다음에 또 내려. 그런 다음에 생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품을 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서울로 가져와. 육지로. 그렇게 되면 수송비가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유리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대부분 임해공업단지로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뭐 대충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배보의 입지론을 응용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옛날에 공장을 지었던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과거에 포항제철을 지을 때에도 나름의 생각을 하고 지었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그 나주비료 같은 그 나주비료, 충주비료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 제1비, 제2비라고 해서 우리 자체 기술로 지었던 최초의 공장인데, 그때 그 공장을 지었던 분들이 다 그 경성제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분들이죠, 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화학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고, 이제 그분들이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들 저희 때 이제 그 교수들로 있었던 분들인데, 저희 때는 아직 안 돌아가시고 다 계셨어요, 그분들은. 공장 지었던 분들. 그런데 대단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가를 재건하는데 역할을 다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졸고 그러면 아주 막 호통을 난리를 칩니다. 대학생들은 졸아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어떤 교수도 뭐 졸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선생만 지랄이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뭐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마운 분이죠. 가로세모의 중간지점장인데, 자, 오늘 1번 보시면, 자, 소비시장과 원료산지 사이에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중랑전환지 또는 이제 리적 지점이죠.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산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중간 지점의 소비시장 또는 원료 산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양한 수송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소비를 전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노동지향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노동지향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량과 질이 지역 간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 생산 비중에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예컨대 봉제 또는 의류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바느질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노동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섬유, 의류, 신발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 있죠. 임금비가 싸니까요. 그래서 노동력이 싼 값인 대로 간다 그 이야기고 괄호 5번에 보니까 직접지향형 산업인데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기업들이 한 곳에 입지하면 기술이나 정보 시설 그리고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그랬는데 자동차나 철강, 기계,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자동차로 들었는데 뭐 왜냐하면 자동차가 좀 이해가 편하시니까요. 자동차는 뭐 2만 5천여 가지 이제 부품이 필요하더라. 그래 이제 부품을 만드는 각종 회사들이 사실은 뭐 밴드사가 뭐 한 2,000개 되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뭐 거래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군, 2군, 3군 거래처 해가지고 2,000에 3,000개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뭐 부품 한 종류 또는 뭐 10종류 이렇게 만들어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물류비를 줄이려면 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그렇죠. 또 연구시설을 공용하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직접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에 탈쪽 산업인데 탈쪽은 이제 탈이 벗어날 탈이니까 발을 벗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통적 입지 결정 요인인 탈출할 때 그 탈하고 똑같은 탈자. 전통적 입지 요인인 원료 중량이나 원래 운반비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그래서 최근에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보험회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의 첨단 산업 또는 컴퓨터 산업 같은 것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는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공장이 수도권 근처에 있죠. 아시다시피 삼성은 1공장이 지금 기흥 수원 쪽에 있죠. 그 다음에 2공장이 기흥 바로 밑에 화성 쪽에 있죠. 화성 제1동탄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3공장이 평택 고덕지구에 지금 짓고 있죠. 세 번째 큰 공장. 그게 뭐 자기네 말로 1, 2, 3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쪽 전라도나 저쪽 경상도나 지방으로 안 간다 그 이야기죠. 왜 도대체 지방으로 잘 안 가는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컨테이너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한 300 들어간다 치자. 여기까지 가는데 어차피 300은 써야 되죠. 이거 보내려면. 그럴 때 이 안에다가 값이 싼 걸 넣어야 되겠어요? 비싼 걸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는 이런 데 넣어서는 안 되죠. 이거 뭐 돈이 안 되죠. 이불값이나 운송비랑 비슷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데 핸드폰을 여기다 담았다. 핸드폰 뭐 조그만하잖아요. 컨테이너도 담으면 한 100억어치 이상은 담을걸요.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 가는데 100억이 300이면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있든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운송비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운송비 영향을 받는다고요. 탈쪽 산업이라고요. 탈쪽 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걸음걸이 운송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이 지은 단어예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우리가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 6절에 도시구조와 지대를 했는데, 여러분, 도시 내부 구조는 우리가 저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저걸로 갈 거고요.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208쪽 한번 가보세요.
208쪽에 가면 거기 이제 큰 2번에 고전적 지대 이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 도시구조는 이제 동영상 들으시면 되니까 뭐 그런 건 한 번 들으면은 뭐 잘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런 거. 이 고전적 지대 이론을 했는데 이제 이 지대 이론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을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인데 지대라는 게 뭐냐? 거기 지대가 봤더니 토지의 사용대가다 그 이야기인데 한자들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사실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임대할 때 대자지 대신할 대자가 아니지 이게. 토지 임대료인데 몇 군데 눈에 띄는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자는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 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잘 안 하는데 원래 잘 안 해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서를 아주 오래 썼죠. 그래서 기본서를 한 10몇 년 썼는데 내과 기본서를 너무 오래 쓰면 사람들이 작년 책도 있고 재작년 책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출판사가 책이 안 팔리잖아요. 저자를 바꿔줘야 돼, 한 번씩. 저자를 작년에 내가 좀 아팠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좀 다른 저자 써라, 제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저자로 한 건데 뭐 잘 썼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뭐 제 거보다 훨 나아요. 제가 보기엔 훨 나은데 이제 나는 굉장히 불편하지. 왜냐하면 내가 강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딱 결론 중심이에요. 저는 이야기하면 딱 결론을 먼저 던져. 그걸 이제 두괄식이라 그러는데 논문 쓸 때 이거는 이거다.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개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미괄식이야. 그러니까 주저리 떠들고 나서 결론이 뒤에 나와. 저는 성격이 안 맞아. 저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던져요, 결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네. 근데 한자는 저는 동양학 공부를 하니까 한자를 좀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편인데 동양 철학 쪽 공부를 좀 말년에 써먹을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한자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의 요즘 선생님들이 한자 잘 몰라요. 법 공부하는 분들도 거의 지한저 거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한글 세대라. 그래서 우리 때도 한문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때도 80년대 학번인데도. 그러고 이제 한문이 학력고사의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1학년 때 가르치고 끝내버려 우리는. 오로지 2학년 때부터는 학력고사 대비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그러니까 아쉽죠.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대학은 뭐 좋은데 가든 말든 한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전적 지대 이론인데 근데 그럼 이번에 리카도의 차익지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요 이제 읽어봐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는데 보세요.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대라는 게 아까 토지 사용 대가라 그랬죠. 토지 임대료인데요. 이 지대설이라는 건 지대는 왜 발생하는 거냐라는 데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이 지대 논쟁이 무려 경제사회에 있어서 약 40년간의 논쟁이었고요. 이 지대 논쟁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대학 때는 소위 사회주의 경제 이론 자본론 같은 책을 보면은 바로 경찰서로 가죠. 단지 책을 봤다는 이유로 가요. 가방에 들고 있으면 우리 때에는 바로 들어가서 일단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빨간 줄이 긋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밥을 공짜로 하룻밤은 먹여주더라 그 이야기. 제가 한번 못 모르고 한번 갔거든요. 읽지도 않아. 난 대학 때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야학만 했거든. 야학 선생이었어요. 이제 주로 봉사단체 쪽에 많이 했는데 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누가 빌려주길래 가방에 있었던 거야. 자본론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도 못했는데 지금이야 이해하죠. 근데 그랬던 때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이론이 지대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들 공부를 안 시켰는데 시험에서는 좀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차액지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튀냄의 입지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농경지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농경지가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다. 오등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이 있다. 열등지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제 원래 리카르도는 딱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세분할게요. 그러면 중간 등급도 있을 것이고, 최열등지도 있을 거다. 아예 농사가 안 되는 최열등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럴 때, 면적이 딱 전부 다 100평이라 가정하자. 그럴 때 이제 수확액이 얼마냐? 수확액이 우등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100평에서 돈으로 200만 원어치가 나온다 치고, 여기는 150어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비용도가 낮죠? 여기는 수확액이 얼마라고 보느냐?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하자. 여기는 완전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이어가지고 수확액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략 3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싹 다 말라 죽어버리고 3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오늘 새로운 개념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에는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 3요소. 여기 이제 이 리카르도 같은 고전학파,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 3가지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토지하고 노동 자본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근데 노동의 대가라는 게 뭐냐? 인건비겠죠, 인건비. 그 다음에 자본의 대가가 뭐냐? 이제 투자 자본인데, 리카르도가 살았던 당시가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료 그런 거 없죠. 또는 트랙터 같은 농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농약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투자 자본은 오로지 종자밖에 없어요. 종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냐? 예컨대 50만 원이라 치고, 종잣값이 얼마 들었냐? 50만 원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생산비라 그래요. 생산비. 그러니까 200을 수확하는데 생산비가 얼마가 든단 말이냐? 100만 원 든다 그 이야기예요. 생산비 100만 원이다. 여기도 생산비가 얼마냐? 100. 여기도 생산비가 얼마냐? 100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100. 그러면 이 생산비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여기는 얼마 남았죠? 요거를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의 3가지 요소가 기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인건비는 줬죠? 노동의 대가. 자본의 대가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급하고 남는 게 있다면은 어디다 준다고요? 토지. 그게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대가 얼마가 나와요? 뺐더니 50. 여기는 100에서 100을 뺐더니 수확액과 생산비가 일치해가지고 똑같아가지고 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대가 제로란 이야기예요. 제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야기 거의 끝났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결론을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대가 우등지는 100이고 열등지는 지대가 제로라고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비옥도가 같았어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수확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네. 자,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게, 이 비옥도라는 게, 과거 리카르도가 살던 당시에는 비료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나의 문제는 땅 주인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자연의 선물이에요. 자연의 선물일 뿐이죠. 그런데 왜 땅 주인이 지대를 가져가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노력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져가냐? 자연의 선물을 왜 땅 주인이 지대로 가져가느냐 그 이야기인데, 고로 지대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봤다고요. 리카르도는 불로소득으로 봤다고요. 불로소득으로 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지대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수확액 비옥도하고 생산비가 똑같아서 지대가 제로가 되는 땅을 열등지,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 마지노 랜드 한계지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record acre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리카드는 의인데 보시죠. 기업권의 리카드는 지대란 토지 생산물에 대한 토양의 힘을 이용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되는 부분이라 정의하였다 그랬죠. 그에 의하면 토지를 위한하여 됐고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의하였다까지. 자, 그다음에 니은번 또 리카드는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하고 부증성이라는 건 더 이상 땅을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수확체감이라는 거는 생산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지대는 그 등량의 자본과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획득되는 생산물 사이의 차액이고 생산성의 차액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차액지대라고 한다. 즉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즉 다음이 조금 쉬워요. 즉 토지는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우등지하고 열등지가 있고 전자는 보다 유리한 사정하에서 후자는 보다 불리한 사정하에 생산활동을 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고 지대는 생산 가격 면에 있어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에 대개번에 이제 여기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지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 또한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도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그게 뭔 말이냐? 경작지는 한정이 있죠. 왜냐? 토지라는 건 부증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먹어야 될 입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럼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곡물 가격이 하락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상승.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0가마 만들어가지고 200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20가마인데 가격이 15로 상승하면 그러면은 수확이 200일까요? 300일까요? 300.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 지금 생산비는. 생산비가 바뀐 게 없죠. 노동력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투하된 종자도 동일하니까. 그래서 결국 생산비가 100이라면 300에서 100 뺀 나머지 200이 지주한테 가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대에 대한 그 리카드는 굉장히 지대를 불만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배를 불리는 거니까 지대라는 거를 안 받도록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곡물의 가격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상승하더라. 그래서 지대는 부도덕하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사회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동그라미 3번의 평가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간혹 나오죠. 2호는 토지 위치 문제를 경시하였고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등 부동산학적으로 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열등지의 지대가 발생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리카드 1호는 열등지에도 지대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자 보세요. 결국 열등지에는 100만 원의 생산비를 투입해봐야 100만 원밖에 수확이 안 되는 곳이어서 지대가 제로인데 이보다 수확이 적게 나오는 자갈밭이다. 최열등지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건 농사를 안 짓죠. 아무리 인구가 증가해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한다 하다가 절대 농사를 안 지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종자를 얼마를 투입한다 그랬죠? 여기는 그러니까 종자를 50 뿌려요. 그래서 여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 50만 원어치. 그런데 30을 수확한다면 여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50만 원어치 5가마니 종자를 삶아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종자를 삶아 먹는 게 훨씬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노동을 안 했으니까 배도 덜 고플 거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바로 최열등제는 당연히 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마르크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최열등제 지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고 나중에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일부러 불어 이렇게 쓴 건데 아까 생산비는 노동 또는 자본의 대가를 생산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리카드 같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생산비란 이야기예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일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라고 봤다. 그러니까 잉여분을 자연이 준 선물일 뿐인데 비옥도는 자연이 준 거죠. 준 선물일 뿐인데 땅 주인이 가져가니까 정당하지 않은 소득이다라고 본 거죠. 이해하신 거죠? 리카도는 근데 굉장히 독특한 학자예요. 리카도 당시에 리카도랑 쌍벽을 였던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구론의 저자 멜더스라는 사람. 요즘 멜서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산화 제한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던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막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산화 제한하겠다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요만한 요꼴이 된 거 인구가 지금 인구 예측을 잘못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면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하고요. 그로부터 한 40년, 50년 뒤에는 멸종을 해요. 우리 민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가 거의 끊겨요.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아주 비관적인 인구 예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 여자들은 해외로 나가가지고 자손을 많이 번창해 놔야 돼. 유전자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강의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네? 이제 그런데 이 리카도하고 이 쌍벽을 냈던 멜더스는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토마스 멜더스라고 성직자인데 그 당시에 성직자는 아주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귀족하고 거의 맞먹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그 상위 계급이었고 학벌은 이제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바람둥이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고 얘는 아버지가 상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영국도 상인들은 조금 천대받았어요. 근대 사회지만 상인을 좋은 직업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이런 데 보면 장사 잘하는 애들을 좀 비하하잖아요. 돈 많은 애들을. 그러고 이제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은 몰라. 이 사람은 또 말을 잘 못했고 말 엄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자기 이론을 많이 발표했고 언챙이가 뭔지 아세요? 얼거 있는 거, 얽은 거, 구멍 팡팡팡팡 뚫리고, 언챙이 여기 좀 붙어 있는 거, 여기 얽은 거 말고, 얽은 건 우두고, 그러니까 언챙이니까 뭐 여자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는지 아닌지 이 사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초기 주식시장에서 아주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주였어요. 그런데 이 지뢰 논쟁이 일어났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영국이 흉작이 들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곡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왜 곡물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곡물 조례 논쟁인데 이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죠.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대는 보니까 불로소득 아니냐? 내 노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우등지라는 게. 그러니까 지대를 안 받아버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리카도고 멜더스는 워낙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뭐 인구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식량은 그 당시에 식량 기술로는 거의 안 늘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뭐 리비 같은 학자가 비료를 만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이 안 늘어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꼭 돈 없는 새끼를 많이 퍼질러 놓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쥐로 쥐를 가지고 공부를 무한히 먹이를 줘보니까 쥐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네, 쥐 사료를 줄여봐요. 사료를 줄이니까 쥐가 쥐를 물어뜯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씹어먹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구 줄이자. 뭐 일면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랬더니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애 낳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능력 안 되면 애고 뭐고 다 낳지 마. 이 새끼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 좋은 책을 좀 권하고 싶은 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예? 예,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튀넨인데, 튀넨.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우리가 이미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카도는 요 정도 정리하면은 사실은 시험에 나온 것들은 거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아직은 이제 문제까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튀넨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셨지만, 입지교차 지대설은, 요점이 뭐냐? 여기는 이제 농경지 지대인데, 자, 시장이 있고, 여기가 농경지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농경지는 뭐라고 봤느냐? 비옥도가 똑같다라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얘는 비옥도가 차이가 있다고요? 동일하다고 봤다고요? 동일. 자연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자,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봤는데, 예컨대 중심지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A가 있었고, 중심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B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더라. 둘 다 비옥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200어치 생산했다 치자. 응? 200어치. 그럴 때 A가 시장에 갖다 팔 때는 수송비가 아주 적게 들 것이고, B가 시장에 갖다 팔 때는 수송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비옥도가 똑같다면 우리는 수송비가 적게 드는 쪽을 선호할 거니까,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계지대 구성의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여기까지고, 여기서 외곽으로 5km 나가면 그래프의 의미는 지금 항상 신경 쓰면서 가야 돼요. 읽어보면서 그래프를.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점점 높아진다고요? 점점점 낮아진다고요?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대가 제로가 되는 쪽을 조방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저번 주에 어디까지 봤냐?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곡선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집양농업의 지대곡선은 가파르고, 조방농업의 지대곡선은 완만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면, 여기까지, 우리는 누구한테 빌려주려고 그럴 것이냐? 지대를 많이 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집양농업에게 빌려주려고 그럴 것이고, 이쪽 바깥쪽은 누가 지대를 많이 내느냐? 조방농업,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중심지를 근거로 동그랗게 안쪽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집양. 동그랗게 바깥쪽은 뭐예요? 조방.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6개 권역으로 경작이 나눠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번주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튀넨은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은 뭐 다 우리가 봤던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시장으로부터 농경지까지 거리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곡물의 가격의 차, 즉 시장 거리의 차이가 수송비 전략만큼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왜 이 사람은 이름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 그랬느냐? 여기 지대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입지가 같아져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대곡선의 교차점에서 입지가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집약호 조방으로.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이렇게. 3번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에서 지대를 구한 반면 튀넨은 시장과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전략분에서 지대를 구하였다. 차이는 아셔야 돼요. 차이.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경우는 이 지대라는 건 비옥도의 차이 때문이다.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는데, 튀넨은 입지에 따른 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냐? 수송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만 일단 결론은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결론의 차이를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인데,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은 그 공리주의 철학자 그 밀이에요. 그래서 천재죠, 천재. 아주 천재였는데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 양반은. 그래서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사회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할 때 그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절대지대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지대의 원인을 뭘로 봤느냐? 여러분 그 마르크스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지대에 대해서 호감이 많았겠어요? 좀 그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토지라는 게 개인께 있어요. 싹 다 국유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를 못 받게 하는 체제가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마르크스는 지대에 불만이 많았겠네. 그러니까 지대는 정당하다고 봤을까요? 나쁜 새끼들이라 봤을까요? 그러니까 지대 받는 것들은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잊어버려도 결론 딱 하나 알면 돼요. 이 사람은 지대의 원인을 뭘로 봤느냐? 아까 우리가 리카르도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있다고 봤고, 틴네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있다고 봤는데, 마르크스는 아니고 사유재산 때문이다라고 봤어요. 사유재산.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든 적이 없고 오로지 자연이 준 선물이죠. 동의하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언제부터 개인이 사유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옛날부터 사유하게 됐을까요? 최근의 일일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나누는 방법을 어렸을 때 사회 공부하셨을 때 뭐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배우긴 배우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고대 이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국가 시대, 조그마한 짜잘한 것들,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조그마한 폴리스 시대인데,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이제 시작된 건 고대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게 중세입니다. 중세. 그래서 중세 때부터는 중세, 중대가 아니고. 여기는 근세 또는 근대 뭐 둘 다 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이 전국토를 지배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려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고대가 좀 짧고 근대가 좀 짧고요. 그러니까 이 중세를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왜 암흑기라 그러느냐? 왕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윤리나 철학이 전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말 안 되면 다 막 목 잘라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토지라는 거를 왕이 가지고 있던 게 토지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원이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부동산이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제가 그 11월 달 첫째 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걸 진짜 재산이다라고, 에스테이트가 재산이거든요.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을 제가 대학 교수 포함해서 여러 봤어요. 대학 선생님들 이렇게 번역하던데, 그거 아주 큰 실수입니다. 이거 어원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어원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면 대부분은 로마자나 그리스어가 어원이죠. 이건 스페인어가 어원입니다. 스페인어. 레알이에요. 레알. 레알 그러면 왕이라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레알 마드리드. 왕이에요. 왕. 우리나라 그 양주 중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양주 시바스 리갈 할 때 리갈은 여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알이 여성명사. 에?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시던 리갈 시바스 마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에? 독주. 예, 가끔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마셔보면 박정희처럼 되려나? 네. 박통께서 이제 많이 좋아했다 그러죠? 굉장히 독한 소리인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원이 왕의 재산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는 개인의 사유권이 없었어, 토지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 어디 있어? 그냥 아무데나 다니다가 뭐 누가 막 칼 들고 쫓아오면은 도망가서 다른 데 살고 그러는 거지. 무슨 소유권이 있어? 이때 뭐 소송하겠어요? 예? 칼 들고 온 놈한테 야, 왜 네가 내 땅 뺏었어? 소송 한번 해보자 뭐 그래? 안 되죠. 이때는 총유, 민법에서 말하는 공동체 소유예요. 그런데 이때 왕의 재산이었는데 무려 한 1000년간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왕이 누구한테만 줬냐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자기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던 귀족들한테만 땅을 물려줬어요. 일부 떼줬어요. 중국은 이제 봉토 아예 나라를 떼줬고, 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도 개국 공신들한테만 땅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줬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왕이 남아있어요. 왕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가지고 왕을 막 목 자르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토지의 사유권이 시민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거야, 이때. 우리가 뭐 볼 때는 막 수만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왕족이라면 모를 거야. 자기가 왕족이면은, 그렇게 주장해도 돼요.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 이 땅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왕족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고, 저는 이제 중국 왕족의 성씨거든요. 주씨는. 주자 할아버지가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전주이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겠어. 한 600년은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언제부터 땅이 개인 거였냐, 그 이야기예요. 보니까 이 중세 왕권이라는 게, 이놈들이 도덕적인 놈들이냐. 전쟁을 통해가지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서 뺏은 땅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역사에 밝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역사학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섬세한 감정을 가진 연애를 좋아하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래서 연애 편지도 아주 잘 써요, 이 사람이. 보면. 그런데 나중에 과격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이 그 나쁜 놈들인데 이 사유재산 때문에 즉 토지의 소유권을 줘버리니까 소유자가 임차자보다 경제적 강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를 강제로 요구하더라. 강제로. 그래서 강제로 요구하면 임차인이 안 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대라는 건 비옥도 때문도 아니고 수송비 때문도 아니고 단지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리카도가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위의 학자예요.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독일이고 여기는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책을 통해 봤겠죠.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의 의견을 만나보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봤어요, 독일에. 그래서 비옥한 땅의 지대를 물어봤더니 비싸. 열등한 땅의 지대를 물어보니까 조금 싸요, 싸기는. 그런데 웃긴 걸 발견했어요. 자갈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물어봤죠. 땅 주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그래서 소유자냐 임차인이냐 물어봤더니 다행히 또 임차인이라 그러더라. 자, 그럼 보세요. 리카도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해 오긴 왔는데 리카도의 생각이 맞다면 열등지부터는 지대가 없으니까 최열등지는 지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 쓰더라도 대가를 안 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대가 없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르크스가 그러면 이거 땅 공짜로 빌려 쓰시겠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차자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 저 사람 참 물정 모르는 사람일세?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최열등지라도 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대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정도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작 요만큼 나와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여기서 또 10만 원어치 지대를 강제로 뺏어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본 순진한 마르크스는 흥분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흥분했으면은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해결책이 뭐냐? 당연한 귀결이에요. 야, 지대를 못 받게 해버리자. 지대를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대를 못 받게 하려면 소유권 인정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사회주의선을 부정해버리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체제가 사회주의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 지대 논쟁이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서운 논쟁이죠. 여러분은 근현대사의 전체를 흘러가는 지대 논쟁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상식이 많이 넓어진 겁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을 한 10번 들으면 이제 이빨이 상당히 늘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근대와 현대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1800년대죠. 1800년대 이제 중후반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평생을 직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업이 거의 없어가지고 엥겔스라는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라 그러는데 실은 이제 책은 거의 마르크스가 쓰고 엥겔스가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하도 굶어 죽으니까 이 새끼 맨날 굶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은 가서 이제 쌀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그랬던 거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행합니다. 저 사람. 평생을 독일 비밀 경찰이 감시하고 막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모든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상료를 지불해야 한다. 2번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이 사용료는 생산력과 전혀 무관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절대지대라고 하고 이 이론을 절대지대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동그라미 1번이 이유예요. 자본주의 경제 취지에서 모든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사유.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사유재산 때문 이렇게.
지대는 뭐 때문이라고요? 사유재산 때문에, 즉 소유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독점지대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가로 6번 기왕 갔으니까 조금 더 갈게요. 가로 6번은 보편적 지대 논쟁을 그랬는데,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차례 토지의 제한적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강조하였으며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생산비가 아니다 해서 생산비 X라고 쓰세요. 생산비가 아니라고 봤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생산비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동그라미 2번에 신고전학파는 토지는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고 지대를 각각의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에 견등하게 되는 수준에 결정되는 하나의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로 파악하였다. 가운데는 너무 어렵고 말이 앞쪽만 필요해요.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고, 거기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줄 뒤에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로 파악하였다. 그렇게만. 중간은 너무 어려워 필요 없고. 따라서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 되어 생산자에게 원가로 적용된다. 이야기는 생산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생산비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고요? 생산비가 아니다 라고 봤고, 이제 신고전학파는요, 알프레드 마샬 같은 학자들인데 고민할 거 없어요. 앞으로 고전과 신고전을 비교하면 항상 반대야. 뭐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고전학파가 생산비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전, 신고전이에요. 옛날 애들하고 이야기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경제사조에서 신이 들어가면 반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과거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도 자유주의랑 좀 달라. 요즘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다르다라고 할 때 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새롭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 큰 3번에 현대적 시대에 냈는데, 요거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기로 하고요. 조금 쉬셨다가, 나머지 좀 더 정리하고, 정책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 너무 길었네요.